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죠. 미군이 군함 15척 이상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대이란 봉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매우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고요? 네, 오늘 낮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인 13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 11시부터 시작됐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Yeah, started at 10 o'clock. We can't let a country blackmail or extort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really blackmailing the worl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이 15척 이상의 군함을 배치해 역봉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봉쇄 작전에 다른 국가들이 지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제안해서 허용할 거라며 내일쯤 지원 국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함정이 접근하면 제거할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란군 선박 158척을 파괴했지만 지금까지 이란의 고속 공격정은 타격하지 않았다면서 봉쇄 해역에 접근하면 마약선 작전 때처럼 격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건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쥐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상 봉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 대상입니다. 네,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란 측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린 첫 협상 결렬 이후 이란 측이 연락을 해왔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 간절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당국자들과 연락을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I can tell you that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이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 말을 인용해서 오늘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고 합의 도달을 위한 노력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파키스탄 협상에서 이란이 많은 것들을 합의했지만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핵무기 보유 금지라는 협상 원칙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If they don't agree, there's no deal. There'll never be a deal.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라고 했던 기존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도 포함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몇 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고 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반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설전이 오갔다고요? 네,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이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특정인을 공격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선 교황은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no fear, neither the Trump administration nor speaking out loudly about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is a message that the world needs to hear today.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전쟁을 비판해온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외교 정책에 형편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했죠. 또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미국인인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을 거라면서 급진 좌파에 영합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해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충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교황에게 사과할 거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No, I don't, because Pope Leo said things that are wrong. He was very much against
what I'm doing with regard to Iran, and you cannot have a nuclear Iran. I think he's very weak on crime and other things, so I'm not.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SNS에 올리면서 앞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흰색 옷을 입고 병자로 보이는 사람의 이마에 오른손을 올린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지지층인 보수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12시간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는데요. 자신을 예수로 묘사한 것이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의사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극단적인 위협을 주고받는 중입니다. 이 물밑에서는 2차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재국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란도 아직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특원 기자입니다. 호르무즈의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파키스탄을 포함한 핵심 중재국들은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미국이나 이란은 물론 중국, 유럽 등과 폭넓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휴전 기간이 끝나는 21일 이전에 2차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파키스탄 쪽에선 긍정적 전망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여전히 휴전이 유효한 상태라고 강조했고 국방부 장관은 곧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도 언론을 통해 아직 합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관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협상에 참여했던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는 SNS를 통해 협상은 실패한 게 아니라 외교적 과정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خيارات حتى أمام الأمريكي باتت خيارات محددة الحقيقة يعني لأن العجز عن تحقيق أي انتصار عسكري في الميدان. 하지만 농축 우라늄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단기간에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War reparation and sanction relief and some other conditions. But I think that they want some unlawful demands. 이에 따라 걸프 국가들은 2주로 합의한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네,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행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힌 데 이어 양측 간 접촉이 진행 중이란 보도에 협상 기대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에 국제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배럴당 $100 선을 돌파했다가 $90대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뉴욕 유가의 기준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역시 $9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오름폭을 2.6%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라톤 종전 협상 결렬에 대한 실망감에 동반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역시 협상 기대감 부활에 힘입어 결국 상승 반전으로 마감했습니다. It's not selling off. It's because we've sort of seen President Trump come out and say these things, not necessarily because he's going to do it, but because he is trying to gain leverage in the negotiations.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의 행보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유사들이 전방위로 원유를 구하러 다니면서 시장에 매수 주문은 쌓여가고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물량은 부족한 상황.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불씨가 수에즈 운하로 가는 홍해 입구에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재작년 가자지구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원을 위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을 때 이 해협의 물동량이 40% 이상 급감했던 전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무기 수출 세계 4위에 오른 한국이 국제 분쟁에 얽힐 우려도 커졌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6%,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고요. 러시아나 독일, 중국 같은 전통적 방산 강국들도 앞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공 무기가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K-방산 성장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수출 무기의 규모와 대상국도 빠르게 늘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의도치 않게 국제 분쟁에 끌려갈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할 때 무기 수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는 있는데요. 다만 민관이 원팀으로 K방산의 성장을 위해 달려나가는 상황이라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가면서 외교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진 않아야겠죠. 정부가 외교력을 잘 발휘하는 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기사는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토론회 내용입니다. 포장재를 안 바꾸면 이제 라면도 못 팔 거란 경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문제는 주로 사용량 감축이나 재활용 활성화, 즉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됐죠. 그런데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동 전쟁발 나프타 수급 위기를 계기로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을 다시 설계하자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8월부터 시행하는 포장 폐기물 규제가 그 예시인데요. 포장 내 빈 공간과 포장재 성분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럽 수출이 어려워지는데 이 기준을 맞추려면 우리 기업은 생산부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글로벌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면 제품을 팔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재활용 중심이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정책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볼 중앙일보 기사는 정당과 이별하는 20대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20대 무당층은 46%로 14개월 만에 13%포인트 증가했는데요. 무당층이 된 20대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양당의 정서적 양극화에 안 묶이고 싶다. 무당층이야말로 힙스터란 청년이 눈길을 끌고요.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무력감을 조금도 이해 못한다는 의견도 함께 보입니다. 20대가 일상의 정치에서 차갑게 식은 현상, 학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치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그 관심이 정당 지지율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대 양당이 상대편 악마화, 지지층 결집에만 매몰돼 회의를 느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취업 등 생활에 직결된 이슈보다는 당파적인 이슈에 집중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역대 최고령인 22대 국회가 그들만의 정책만 만든다는 냉소도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요. 정당과 멀어진 20대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되돌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도 보험을 드는 시대가 됐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왜 찌려보냐면서 시작된 초등학교 5학년 싸움이 2,500만 원 규모의 소송으로 번진다고 하네요.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학폭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3,443건, 불과 4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었고요. 지급 총액도 불어났습니다. 학폭 보험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이 뭔가 보니까 학폭이 입시의 변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입시에 불이익이 되면 안 되니까 보험을 통해 학폭 소송 위험에 대응하는 사례가 많아진 겁니다. 치료비의 변호사 선임비, 상해 후유장애 등등 보험업계의 관련 보장 범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폭위 갈등에 휘말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학폭 대응이 소송과 보험 중심으로 옮겨가는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되도록 학교와 교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결국 나섰습니다. 다만 물밑에서는 양국의 협상이 이어지는 정황도 있습니다. 오늘은 엄태윤 한양대학교 글로벌 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엄 교수님께 미군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부터죠. 정말로 대이란 해상 봉쇄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른바 역봉쇄를 한 건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미국 군함이 한 17척 이상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건 이렇습니다. 예. 이란이 여태까지 봉쇄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제3국의 그 상선들로 하여금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불법 통행료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 대신 이란이 자국의 원유를 밖으로 수출하는 뭐 이른바 그러면서 이란이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그 미국과 이란 협상에서 이란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승인해주면 우리가 이걸 포기하겠다라고 네네.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협상 지렛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협상 종료 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이 전쟁에서 지금 현재 핵심적인 것은 호르무즈 봉쇄 그것을 해제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압박, 그러니까 미국이 차제에 그 이란이 봉쇄하고 있던 걸 또 밖에서 겹겹이해서 봉쇄를 하는 것이 가장 그 빠르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효과적인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봉쇄를 강력하게 지금 제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봉쇄 해제를 위한 역봉쇄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휴전을 더 위태롭게 하거나 계산대로 안 되고 봉쇄에 대한 문제점, 부작용만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치 국면이고요. 강대강의 국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카리브해에서 마약 소탕할 때 마약선으로 보이는 건 무조건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그 미국 군함에 그 접근하는 건 무조건 폭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이란 측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란 측에서도 그 미군이 접근하면 공격하겠다, 죽음의 회오리 소용돌이로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교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했듯이 지금 이란에서 했다가 실패를 한 건데 또 그쪽에서 했듯이 이란에 적용을 하겠다.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란 쪽에서도 강력한 군사 대응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강력하게 장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미국을 옥죄이는 협상의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하고 좀 교전이 생길 경우에는 제3국의 상선이나 아니면 유조선 등에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매드맨 오퍼레이션이죠.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이란이 그 바레인이나 뭐 쿠웨이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인근 국가들한테 무차별하게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이란 쪽에서 그러니까 홍해 쪽, 그러니까 장화의 뒤꿈치 같은 그쪽까지도 봉쇄를 그 헤즈볼라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이번에 협상 대표로 났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 전부터 그걸 예고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 바벨만 대부 쪽에서 봉쇄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후티 반군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성명을 했습니다. 저항의 축의 연합 사령부를 통해서 앞으로 이거를 그 바벨만 대부를 어떤 압박 수단으로 삼겠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을 보면은 시장에 좋은 소식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부진하다가 장 후반에 가면서 오름폭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 배경은 또 뭘로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거래소 13일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뭐 이란과 협상 결렬 소식 때문에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다가 다시 이제 장 마감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뭐 호재라고 불릴 만한 어떤 그 메이저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낙관론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즌 자체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단기적인 뉴스에 대응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투자에 집중하자 예.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계속 SNS에 어느 정도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 뭔가 네. 협상에 대한 어떤 이제 자꾸 실마리를 던져주는 약간 이런 모양새이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낙관론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말씀을 천 교수님 해주신 것처럼 이란과 미국 측이 물밑 쪽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설들이 계속 나온 게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물밑의 협상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협상을 하죠. 2라운드가 시작될 겁니다. 특히 이제 예. 파키스탄이 중재 1차 라운드에서 협상이 타결이 실패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이란도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미국에서 레드라인을 알려줬습니다. 네. 이란한테 핵 포기해라. 지금 예.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440kg 그걸 포기해라. 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이란이 답변을 주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은 이란이 넘어갔고요. 이란 측에서 이런 겁니다. 미국이 협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항복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쪽의 입장도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한때 굉장히 크게 오르다가 결국에는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 3% 미만 정도로 맞췄단 말이죠. 이것도 같은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선물 시장을 보면 WTI라든지 뭐 브렌트유라든지 뭐 장 중에는 약 10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협상 결렬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가격으로 전이되는 좀 측면을 보였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좀 낙관론에 힘입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99달러 후반대, 네.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쟁 전에는 WTI, 브렌트유가 다 60달러대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값을 보면요. 갤런당 4.125달러입니다. 이게 간밤에 나온 수치인데요. 4달러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트럼프가 사실상 올 가을까지 유가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현실을 드디어 받아들이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 미국 내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에 뭐 파월이라든지 이런 연준에서도 발언이 좀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유가가 가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트럼프 내 이제 지지율도 사실은 지금 뭐 2기 들어서는 굉장히 지지율이 최저치를 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정치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떠안는 셈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입장에서 그 자국민들이 4달러를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노선의 의미는 사실 그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휘발유 가격을 봤을 때 내가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 혹은 물가 때문에 조금 행동을 바꾸거나 정치적 성향을 좀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조금 알려져가 있습니다. 소비를 줄일 수도 있는 가격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제 휘발유 가격도 4달러 넘어가긴 하는데 경유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5달러 넘어섰거든요.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SAB나 뭐 이런 경유 자동차도 워낙 많이 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의 지금 정치적인 세력이나 기반들이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대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30% 초반, 중반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에 최저 수준을 가고 있고요. 특히 그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보수 성향 쪽에서 그 여론 쪽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치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비하면 한 35% 수준. 그리고 예. 경제 상황에서 31%. 그러니까 상당히 지지도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전쟁을 더
오래 끌다면 끌수록 지지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선거까지 한 7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상한 SNS를 올려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교황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한 거, 이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을 예수처럼 그린 그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저 그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그림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외신들의 평가처럼 정신과 정서 상태가 이제 통제 불능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 이게 정치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지금 아, 현재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교황하고 관계는 갈등 국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정면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베네수엘라를 적극적으로 마두라 대통령을 잡아다가 네. 미국 법정에 세운 걸 갖다 그걸 보고도 그 교황이 끔찍하다라는 표현했고요. 이번에 이란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문명 소멸이다 뭐 그런 말을 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어떤 전쟁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애들로 말한 건데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자기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황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얘기보다도 자신의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교황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죠. 더 위에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정책이 옳다, 자기 말이 옳다란 정당성을 예.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나는 예수 수준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기사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14억 명이 있고요. 이거 예수처럼 꾸민 그 AI 사진은 미국 내 보수 개신교계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컸기 때문에 12시간 만에 삭제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역풍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강한 주장을 주변의 참모들이 말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신교 쪽에서도 많은 그 어떤 여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있었고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갑자기 이제 이거를 내렸을 건데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상식을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외신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충격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이어질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심각한 역개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개발도상국 쪽에 이 충격이 집중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동 쪽의 위기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쟁 이전부터 좀 선진국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그 가격 돈을 좀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 보고서는 최근에 이제 유엔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IMF나 월드뱅크처럼 지금 이제 정기 시즌으로 지금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고 있는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그리고 식량 그리고 경제 둔화까지 삼중고에 위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지금 시나리오 분석을 좀 해서 6주간 이러한 사태가 장기간 되면 약 3,200만 명이 넘는 그 빈곤층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빈곤층이라고 하면 이제 하루 평균의 수입이 약 8.3달러 정도 미만이 되는 계층을 빈곤층으로 보고서에서는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인접 국가에 대해서 약 뭐 3.5%, 6%까지 GDP에 손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약 60억 $2 정도, 억 달러 정도 필요할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에게 공적 원주를 해야던 ODA라고 하는 자금들을 2024년에서 2025년에 이미 한 4분의 1 정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다 잘랐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지금 선진국들도 그 자체 내 뭐 국가 부채라든지 차입 비용이 워낙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고 뭐 지금 뭐 보고서에 따르면 뭐 국제기구라든지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의 방아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겼는데 그 피해는 오히려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남 걱정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도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헬륨, 브롬 같은 것들 중동 의존도가 높은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계속 수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과제로 꼽히거든요. 일단은 이 브롬과 헬륨이라는 게 뭐에 쓰는 겁니까? 우선 헬륨과 브롬은 중동에서 수입한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냉각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냉각재로 쓰이는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선에만 넣는 게 아니네요. 네, 네. 브롬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공정에 쓰이고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료품이라든지 이제 두 원자재가 쓰이게 되는데 이 두 원자재 모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64%를 카타르산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브롬 같은 경우에는 약 97% 정도 이스라엘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제조업 중심의 반도체, 특히 반도체가 계속 지금 좋은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전반적인 공정에도 사실은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그렇다면 단기간에 사실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가? 사실 뭐 헬륨이라는 것은 카타르나 미국과 뭐 러시아 굉장히 제한적인 국가에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변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쉽지 거네요. 않은 거고 그리고 뭐 브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다변화를 한다고 해도 그 다변화 상대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원자재를 또 이스라엘에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이 얽히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동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기간에 끝나면 정말 다행이긴 하겠지만 이제 장기간으로 갈수록 정말 실물 경제에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도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JD 벤스 부통령의 그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전이 실제로 있었던 걸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미국의 전략을 보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협상에서 뭐가 진전이 있었다. 마치 앞으로 생길 일을 미리 당겨서 얘기하는 자기가 바라는 일을 미리 당겨서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다가 있었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협상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그런 발언을 많이 해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우호적인 미국의 유리한 구도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 부통령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지금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번에 협상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진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거의 평행선으로 이렇게 부딪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리 그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에다가 레드라인 자신들이 원하는 것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핵 포기해라. 앞으로 명확하게 핵 개발 안 하겠다 의지 표명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거기다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갑자기 호르무즈 봉쇄를 한국에 되겠고 또 이로 인해서 계속 이란을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나오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작전 같은 것들, 외교적인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국제 정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오히려 이번 상황에서 인도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밀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돼요. 이건 또 어떻게 이번 전쟁이랑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가 러시아이고요.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유가 올라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킴에 따라서 서방 국가나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유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원유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한테 그 자신들의 원유나 또 가스를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인도는 지금 약 8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에서 4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중동에서 이렇게 원유 수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급망을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인도는 이때다 다시 한번 네. 이제 러시아하고 경제 교류를 밀착을 재개하다.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신경 쓸 여가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브릭스 멤버입니다. 아.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예. 브릭스 멤버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같이 때에 따라서는 그 쿼드 멤버로서 미국하고 대중국 봉쇄 정책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좋습니다. 브릭스. 네.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곳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포함되는 게 브릭스에도 중국이 들어가고요. 네.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란을 정말 지원한 게 맞다면 네.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방중을 앞두고 어떤 견제에 나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14일, 15일 정도 만약에 네네. 계획대로 된다면 이제 북경에서 그 미중 정상 간에 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거기에는 많은 테이블에 많은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이란 문제도 거기 안에 놓여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 특히 이제 무역 관계도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고 또 이란에 대해서 어떤 무기를 공급했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뭐 50% 관세 네. 부과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이란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이란 문제에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냐 하면 이란의 그 원유 수출의 80%를 다 중국이 거의 사잖아요. 중국에서 갑니다. 예. 싸게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행지연스럽게 자신이 해외 공급망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 중국의 교두보가 이란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중국은 이란을 그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견제하는 거죠. 우리 편이니까.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된다면은 중국에 5월에 방중하게 될 것이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호르무즈 역봉쇄까지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될까요? 지금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봉쇄라는 거는 하루 효과가 뭐 1주, 2주 만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국면이 이란의 강경파들한테 어떤 그 유리한 국면이 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란은 유리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5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촉박할 수가 있고요. 그때까지 이 전쟁이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 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그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건데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불쾌하죠. 자, 이런 상황들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것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전에 벤스 부통령의 인터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74,000불대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있나 보죠, 시장에?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와 마찬가지로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리스키한 에셋에 대해서 좀 더 예.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조금 투자할 시기다 이렇게 좀 낙관론에 힘입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반대로 좀 원유에 대한 투자는 워낙 지금 원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모양새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금 전에 74,000불대를 다시 회복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국내로 와서 국내 산업들 섹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3사,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이 상황까지 겹치면서 올해 실적은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석유화학 업계라고 3대 석유화학 업계라고 불리는 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영업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가장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중동망 공급망 차질, 뭐 나프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석유화학에서 가장 원자재를 의존하는 것이 바로 나프타인데 이게
약 50% 이상 이제 우리가 원자재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또 투자를 또 억누르게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을 이미 많이 줄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은 상태고 지금 가동률 자체도 지금 업계에서는 한 50%에서 60% 정도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두 뭐 3사 자체가 영업 실적이 굉장히 1분기에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뭐 약 2천억 원대로 가까운 수치가 적자를 기록하고 네. 있고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 주고 있어서 그래도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적자까지 면했다가 하더라도 이제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상당폭의 영업이익에 손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석유화 상황 계속 나빠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항공사들입니다. 항공사들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요. 티웨이 같은 곳에서는 무급휴직도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티웨이에서 지금 무급휴직을 실시한 게 2024년 이래로 지금 약 두 번째인데요. 예. 지금 항공업계가 왜 힘드냐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항공사에서 유류비라든지 또 항공기를 빌릴 때 쓰는 리스비료라든지 아니면 정비료 같은 걸 달러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상승할 때 약 뭐 500억에서 600억 정도 추가적인 부담이 예.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 노선을 추가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산업 전반에 이런 원자재 공급망 차질, 환율 그리고 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실질 물무 경제 좀 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저희가 연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전쟁이 끝내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전쟁이 끝나는 걸 기다리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이스라엘이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 쪽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홀로코스트 추모 이래 유럽의 정체성마저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녹록하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전혀 물러설 생각이 예.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격려하고 있고요. 예. 이 차제 헤즈볼라를 이제 끝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총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네타냐후 총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란의 공세가 다 끝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만약에 전쟁이 휴전이 되면 네타냐후 총리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법정 그것 문제가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요.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예. 때문에 네타냐후 가능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정치적 생명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했으면 좀 물러설 때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태훈 한양대학교 글로벌 전략정보학과 겸임 교수, 천설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어제는 날이 따뜻한 게 아니라 덥더라고요. 오늘도 덥다고요. 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선 오늘은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은데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6월 초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반면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다고요? 네, 서쪽 지역은 30도를 육박하는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포항과 속초가 20도를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4.6도, 청주 14도, 창원 15.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6도 등 서쪽을 중심으로 예년 기온을 7에서 9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반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동안은 다소 덥더라도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4월 1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